안녕하십니까. 2019학년도 초등 임용고사 준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8학년도의 기출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으며 2019학년들은 어떤 자료를 봐야 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자료에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2페이지를 보십시오. 자료의 2페이지. 자료의 2페이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차 시험 과목 및 배점 그리고 출제 범위라고 되어 있죠. 거기를 먼저 보십시오. 일단 초등 임용고사는 1차 시험 과목이 거기 보시면 교직 논술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교육과정 A, B, 그 다음에 한국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것은 교직 논술하고 교육과정 A, B 내용을 강의합니다. 먼저 쓰면 교직 논술은 초등학교 교직 교양 전 영역으로 20점이라고 쓰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임용고사 1교시에 교직 논술을 시험 보는데 우리가 임용 준비할 때 가장 무시하는 게 교직 논술입니다. 대체적으로 논술 준비는 잘 하지 않습니다. 논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어떻게 하냐면요. 교육과정은 먼저 하고 교직 논술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직 논술 준비가 늦어집니다. 교직 논술에서 선생님들 20점이면 적은 점수가 아니죠. 최근 선생님들 교직 논술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 거기 옆에 보면 제가 막대 그래프 그려놨죠. 교직 논술은 이제 논술에 따른 뭐가 있냐면 주제가 있고 주제. 이 주제가 대부분 선생님들 어떤 형식의 주제가 많냐면요. 교수학습 지도 측면. 그럼 이제 거기 옆에 보시면 교수학습 지도라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지도가 있고 교육학이라고 쓰면 되어 있죠. 제 나름대로 논술 주제를 구분해 보면 이게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교실 내에서 이렇게 교실 내에서 있으면 이제 여기에 교탁이 있고 선생님 계시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대부분 교실 내에서 무슨 상황이 주어질까요? 수업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럼 수업을 할 때 책 펴라 여기 봐야 되는데 안 봐요. 동기유발이 안 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동기유발할 것인가? 동기유발 방법을 쓰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수학습 지도가 되겠죠. 그럼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동기유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현장에 계실 때 어떻게 동기유발 하셨습니까? 주변에 있는 물건 아니면 뭐 일상생활에서 애들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요. 아니면 저학년은 여기 종 안에 종 땡 치면 뭐 합니까? 애들이 여기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있습니다. 동기유발 방법을 써라. 예를 들면 동기유발 방법은 학자마다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겠죠. 그래서 임용고사는 이 단서를 줍니다. 교육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행동주의 심리학에 근거한 동기유발 방법을 쓰고 인지주의 심리학에 근거한 동기유발 방법을 써라. 그래서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게 뭐냐면 교육학입니다. 최근 논술은 이 교육학 내용이 기초로 선생님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또 다시 예를 들어볼까요? 생활지도. 얘가 수업하는데 자꾸 떠들어요. 떠들면 어떻게 우리가 조치합니까? 자, 철수 왜 떠드니 나와봐라. 너 맞아야 되겠구나. 직접 교사가 뭐 할 수 있을까? 체벌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처럼. 열심히 한 애들에게는 교사가 어떻게 또 피드백 할까요? 칭찬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애가 뭐 떠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피드백 할래? 이제 이런 걸 생활지도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때린다든가 이럴 때 피드백의 방법은 또 뭐 할까요? 교사마다 다르겠죠. 또 시험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떠든 애들을 봤을 때 네가 어떻게 그 애를 피드백해 줄래? 사회인지학습 이론의 관점에 써라. 그러면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뭐 할까요? 그 행동을 모방하게 하도록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의 문제는 다
이런 형태의 선생님들 문제들이 다 교육학 이론에 기초합니다. 근데 여기에 2017하고 2018학년도의 문제에 보면 이 이전의 문제와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문제에 무엇이 플러스가 되냐면 교육과정 총론이 플러스가 돼서 출제가 됩니다. 지금 교육과정 총론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제 올해 선생님들 임용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공부합니다. 즉 2015년도의 교육과정이 뭐였을까요? 바뀌었어요. 그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대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보통 총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5에서 교육의 중점이 뭐고 2015가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이 무엇인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선생님들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논술은 무엇이 플러스 된다? 총론. 그러니까 그러면 논술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전반적 포괄적 내용을 다 공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직 논술을 준비하려면 결국은 선생님들 예를 들면 총론은 초등교육과정과 관련되겠죠. 초등교육과정 형태의 문제, 초등교육과정과 교육학을 플러스한 형태의 문제가 최근에 출제가 잘 돼요. 선생님 그렇다고 우리가 그 교육학 많은 분야, 뭐 교육사, 교육철학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등교육과정과 연계되는 분야가 있을까 없을까요? 교수학습 지도, 교육평가, 교육과정 파트 있죠. 교육학에서. 주로 그쪽 부분의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요 강의는 제가 7, 8월 달에 별도로 교육학 논술 기초다지기라고 별도로 연관지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논술 패턴에 또 뭐가 있냐면요. 최근에 인성교육진흥법 있죠. 가장 선생님들 교사든 학생이든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인성교육이죠. 그래서 연속 2번 인성교육 측면의 문제가 교직논술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조금 뒤에 가서 직접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선생님 교직논술은 교육학과 그 다음에 무엇? 교육과정이 결부된 문제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용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쓰면 15점입니다. 근데 이제 논술이니까 서론, 본론, 결론, 맞춤법 이런 형식적인 측면이 몇 점일까요? 5점이에요. 5점.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이 15점입니다. 근데 교육과정 초등 임용고사를 준비할 때 쓰면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공부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출제가 되었던 무슨 문제?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가 선생님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와 꼭 연계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 그러면 올해 임용고사에 우리 교직 논술 문제 한번 직접 한번 볼까요? 직접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출제가 되었나 라는 걸 한번 봐야 되니까 어디 보시냐면요. 20페이지 보실래요? 이 자료의 선생님들 20페이지를 보십시오. 20페이지 보셨습니까? 20페이지 왼쪽에 2018학년도 문제 있습니까? 거기에 선생님들 문제 보십시오.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 시 김 교사가 말하는 통합과 연계가 필요한 이유를 각각 논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또 거기 밑에 뭐 교직 문화라고 되어 있고 또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교과 학습 주제의 지도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시 유의해야 될 점이라고 있습니까? 그럼 선생님 보십시오.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시 유의점이라는 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교육과정 총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그 바로 위에 형식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교사의 말에 함의된 교육과정에 뭘 써라? 유형을 쓰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2018학년 또 문제 문두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럼 교육과정에 유형을 쓰라는 문제는요. 이 문제는 뭐냐면 교육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도 교육과정 총론과 그 다음에 무엇? 교육학에 쓰면 결부가 된 거예요. 자, 그 옆에 있는 것은 그 이제 제가 강의했던 내용인데 일단 왼쪽에 선생님들 문제 스타일만 보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뭐가 연계된다? 교육학 그 다음에
교육과정 총론 있습니까? 이렇게 선생님들 연계되는 게 최근 출제가 되는 문제 스타일들입니다. 자, 21페이지 보실래요? 21페이지를 보시면요. 21페이지 문제 2017학년도 문제입니다. 작년 임용고사 문제예요. 그것도 선생님들 제가 밑줄 그어놓은 문제 보실래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대화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 보십시오. 2015 교육과정에 강조하는 교수학습에 무엇? 중점을 쓰라는 말이 있습니까? 선생님, 요것은 교육과정 총론 문제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STAD 있죠. 모둠 성취 분담의 보상 형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이 협동학습에 어떻게 기여했냐는 말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초등교육과정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교육학, 교수학습 지도에서 협동학습의 유형과 관련되는 문제들입니다. 일단 오늘은 그냥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것만 한 번씩 보십시오. 자, 정리하면 교직논술 문제는 초등교육과정과 교육학을 뭐했다? 연계해서 묻는 문제가 지금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교직논술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선생님들 이 페이지를 다시 보십시오. 이 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이제 교직논술 말고 지금 교육과정 A, B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 문항이 총 11문항이라고 선생님들 되어 있죠. 11문항, 11문항인데 바로 밑에 초등교육과정 출제 범위라고 선생님 되어 있죠. 출제 범위 왼쪽에. 요게 이제 선생님들이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교육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지금 여기 좀 이제 자료를 하나 지금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금 교육과정 원문이에요. 교육과정 원문은 어디서 발표합니까? 그렇지, 교과부 있죠. 국가에서 발표해 주겠죠. 그럼 이 교육과정 원문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방금 제가 선생님들 교육과정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통 교육학에서 공부할 때 교육과정의 4대 요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교육과정의 4대 요소. 일단 가르치려면 제일 먼저 선생님들 뭘 잡아놔야 됩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목표에 따른 뭐가 나야 되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엇? 내용이 필요하겠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교수학습 방법이 되겠죠. 가르쳤으면 나중에 뭐 해야 되죠? 선생님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교육과정의 4대 요소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교과목을 접목시켜 볼까요? 우리가 국어 교육과정 하면 국어과에 뭐가 나올까요? 목표, 내용, 방법, 그 다음에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이거에 대한 공통적인 문서가 바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랍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국가수준 교육과정. 이게 학교에 보면 이 교과서 담당 선생님이나 교부장님한테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있던 연수자료뿐만 이런 책자가 올까 안 올까요?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책자가 옵니다. 학교에 선생님들 관심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임용고사 준비하는 선생님들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애들을 가르칠 때 교육과정을 보고 가르칩니까? 교사는 뭘 보고 가르칩니까? 그렇죠. 교사는 교과서를 보고 가르칩니다. 그럼 교과서만 딸랑 펴놓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 교과서 말고 뭘 보죠? 그렇죠. 교과서에 지도서가 있죠. 아니면 그냥 한물 같지만 아이스크림도 뭐 할 수 있을까요? 클릭해서 볼 수도 있죠. 그럼 교과서와 지도서를 만들죠. 누가 만듭니까? 교과서와 지도서를 만드는 사람들. 그렇죠. 대학 교수, 교대 교수님들, 그 다음에 현장 선생님들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 집필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이분들에게 교과서를 만들려고 기본적인 아웃라인은 누가 정해줄까요? 국가에서 정해주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 지금 제가 2015 개정이라고 다 적어놨죠. 자, 이 말은 선생님 무슨 말이냐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변화하겠죠. 수시 개정입니다.
그러면 2009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2011년, 12년 부분 개정, 그리고 2015학년도에 뭐였을까요? 전면 개정입니다. 그러면 2015학년도에 개정된 교육과정을 애들에게 가르치겠죠. 가르칠 때 그냥 1부터 6학년을 모두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2016에는 이제 뭘 가르칠까? 1, 2학년만 2015로 가르쳐요. 그러면 나머지 학년들은요? 2009겠죠. 그 다음 해는요, 이제 3, 4죠. 그럼 그게 2017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 지금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임용고사를 공부하실 때에는 내년 2018년도에 2019학년도 대비를 공부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공부하기가 편한 게 뭐냐면 1부터 6이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는 건 부담이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 임용고사를 봤던 선생님들은 1부터 4학년이 2015고 5, 6이 뭘까요? 2009라 두 개의 교육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생님들은 다 국가수준 교육과정 뭐만 보면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그럼 이제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뭘 만들어낸다? 교과서나 지도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예를 들면 음악과 교육과정에 국가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초등학교 애들에게는 자진몰이장단, 국거리장단, 세마치산단, 중중몰이장단을 중심으로 지도하세요라고 딱 명시가 예를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과서 집필하는 교수님들이 뭐 할까요, 이제? 교사들하고. 자진몰이장단? 그럼 자진몰이장단의 제조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진몰이장단. 주로 교과서에 선생님들 먹는 거 있죠. 참새 노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대부분 참새, 고사리가 다 뭘까요? 자진몰이장단이에요. 선생님, 그럼 이건 거야. 이 교과서 집필하는 교수님이 경상도 분이에요. 그럼 이분은 자진몰이장단의 제조곡을 발췌할 때에도 주로 어느 지역의 민요를 많이 끄집고 올까요? 경상도입니다. 전라도는요? 전라도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체육, 음악, 미술, 실과는 공통성을 기초로 한 다양성이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 검정 지도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서에도 국정이 있고 뭐가 있어요? 검정 지도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1월 달에 초등학교에서 뭐가 끝났을까요? 검정 지도서 심의가 딱, 교과서 심의가 끝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방금 제가 음악을 예로 들었지, 음악을. 그러면 출판사에서 뭐 할까요? 음악 지도서를요, 예를 들면 10개 출판사에서 만들어 와요. 교과서를. 그럼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 선정위원이 있습니다. 강당에다가 펼쳐놔요. 그러면 교과서 선정위에 가서 뭐 할까? 스티커를 붙여, 스티커.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붙여진 스티커가 뭐 할까요? 우리 학교에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나쁘게 보면 그 전에 이미 뭐 할까요? 대부분 맞춰진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도서는 선생님들 국정이 있고 뭐가 있다? 검정. 그럼 국정 지도서는 이제 뭘까요? 예를 들면 국어나 수학이나 이런 걸 국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선생님들 뭘 만들어낸다? 지도서. 그럼 선생님, 이 지도서가 있으면 보통 이렇게 돼 있죠? 지도서가 이렇게 있으면 지도서의 상단에는 뭐가 있을까요? 교과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단에 뭐가 나옵니까? 교수학습, 활동, 그래서 도입, 전개, 정리라고 쭉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임용고사는요, 여기에 제시된 이 지도서,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걸 이제 물어봅니다. 자, 선생님, 근데 이제 지도서를 우리가 구분해보면 이게 있습니다. 지도서는 크게 선생님들 이렇게 나눠줍니다. 지도서 총론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을까? 강론이라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 총론과 강론. 보통 강론을 뭐라고 하냐면요, 지도의 실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지도의 실제. 그럼 지도서를 펼칠 때 총론은 무슨 내용일까요? 총론은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15 개정 지도서가 나오면 선생님들이 지도서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지도서 총론 부분에 뭐가 나와 있다? 2015 국어과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인 설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국어과 지도서는 국어과에 대한 설명만 있겠죠. 근데 혼자가 만들 게 하나 있습니다. 다시 우리 이쪽 한번 보이실래요? 이쪽 카메라 선생님 이쪽 한번 보여주십시오. 총론 있죠? 여기는 교육과정 총론이야. 선생님, 교육과정 총론 이 부분은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에 대한 내용을 뭐 할까? 개랄적으로 설명해 놓은 부분이고, 국어 지도서의 총론은 무엇을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국어 지도서를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 이게 총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1학년 1학기 1단원부터 가르쳐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강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지도서에 따라서 국어 같은 경우는 총론, 강론 말고 선생님들이 이제 강론에 이게 나오겠죠. 맨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부록이라고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 부록. 대개 선생님들 부록은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교과 교육론입니다. 뭐가 들어있다? 교과 교육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애들에게 자음과 모음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럼 초등학교 1학년에게 자음과 모음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럼 자음과 모음을 가르칠 때 누구의 이론에 근거해서 자음과 모음을 가르쳐야 될까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 글자를 가르칠 때, 글씨를 가르칠 때 자모식으로 배운 사람이 있고 음절식으로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 글씨 배울 때 엄마가 동화책을 먼저 읽어주고 글자를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여기 봐, 이거 기억이야 기억, 이건 뭐야? 니은이야, 이건 무엇? 디귿. 받았어.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기억을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뭘 가르칠까요? 과자. 이걸 먼저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런 단어식으로 가르치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자모식으로 가르치는 게 효과적일까요?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게 바로 교과 교육론입니다. 1층에 자료 있습니다. 1층에 자료 받아오세요. 교과 교육론. 그 교과 교육론이 어디에 나와 있다? 지도서?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게 있어요. 어떤 교과는 총론에다가 또 뭐가 나올 수 있고, 교과 교육론을 선생님들 플러스 되는 데도 있고, 또는 강론에도 뭐가 나오고, 교과 교육론이 플러스 된 경우도 있고, 부록 부분에 교과 교육론이 플러스 된 경우도 있는데, 부록이 별도로 있는 것은 국어, 도덕, 영어밖에 부록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총론하고 뭘까요? 강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편의상 이겁니다. 초등교육과정을 공부하실 때에는 국가수준교육과정을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뭘 공부한다? 지도서. 지도서는 뭐가 있다? 총론이 있고 강론.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뭘 봐야 된다? 교과, 교육론. 이게 바로 초등교육과정을 공부하는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지금 2페이지에서 제가 선생님 거기 막대 그래프 보이시나요? 막대 그래프 보면 2018학년도, 2017학년도 시광도 있습니까? 거기에 교육과정, 지도도, 총론, 강론, 교과, 교육론이라고 제가 파트를 나눠놨죠. 이렇게 구분을 지어는, 이게 바로 이제 공부해야 될 자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가장 비중이 많은 게 뭐죠? 지도서. 강론이죠. 근데 실제로 선생님 이겁니다. 강론을 물어볼 때도 다 강론 문제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교과, 교육론, 그 다음에 총론, 교육과정이 있습니까? 다 짬뽕된 형태의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 왜 강론이 비중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냐면 대부분 임용고사의 보기는요, 김교사가 뭐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애들과 수업하고 있는 상황이 주기 때문에 예시는 다 어디서 나올까요? 강론에서 예시가 나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론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걸 더 세분화시켜서 봐야 됩니다. 일단은 그냥 교육과정, 총론, 강론, 교과, 교육론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지금 그리고 3페이지 보십시오. 그리고 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지금 과목별로 제가 적어놨죠. 국어 기출 때려잡기 및 학습 방향 되어 있습니까? 2018학년도, 2017, 16학년도 있는데 거기 보면 문항이요 보면 선생님 국어는요 지금 1, 2, 3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육과정 A에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이 다 뭘까요? 국어입니다. 국어는 임용고사에 총 몇 문제가 나오냐면 3문제가 나옵니다. 가장 점수 비중이 높아요. 선생님 근데 보니까 올해 문제를 보니까 보십시오. 올해 문제 스타일 자체를 선생님 쭉 봤을 때 지금 여기 선생님들 국어과 문제 있죠. 국어 문제를 보면 교육과정 문제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부록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선생님들? 강론이라고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이제 공부하는 방향이 뭔가 교육과정, 총론, 부록, 영역별 출제 빈도, 맨 밑에 출제된 지도서 강론의 내용의 특징이라고 쓰면 되어 있습니까? 각
교과별로 이제 한번 구분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무엇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 교육 과정도 물어보고 지도서 총론도 물어보고 부록 나와 있습니까? 교육 과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근 2년간 많이 출제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선생님, 그리고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육과정 원문에 제시된 무엇이 출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용체계표의 무엇? 기능이 강론과 연계되어 출제가 잘 된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애매하죠? 그러니까 직접 이건 선생님 문제를 한 번씩 봐줘야 돼요. 일단 나왔던 기출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잘 됩니다. 일단 이것만 일단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봐. 지도서 총론 내용은 크게 몇 백이다? 2개의 부분이란 말이 있습니까? 앞부분은 교육과정 해설이고 뒷부분은 교과서. 뭐 단원이라고 쭉 되어 있죠. 근데 출제 빈도가 0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이 있습니까? 근데 2008년 이전 서답형에서는 단원 구성 부분과 내용 체크가 연관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임용고사의 문제 스타일이 이게 있습니다. 2008년 이전의 기출문제는 서답형.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2008. 이게 서답형이고요. 2009부터 2012가 이게 객관식하고 논술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다시 2013부터 뭘로 바뀌었을까요? 서답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과거의 서답형 문제가 지금 임용에 도움될까 안 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용은 왜 선생님들이 기출이 반복된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주 쉽습니다. 출제자가 동일합니다. 출제하신 교수님들이 또 뭐 할까요? 또 들어가요. 출제하신 분이 들어가지 안 하신 분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박사학위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 했으면 기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있어요. 내용체계표의 기능과 강론을 연계한 문제가 2009부터 2012까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서답형으로 바뀌면서 다시 뭐 할까? 내용체계표 기능 연계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과거 임용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 스타일이 뭐냐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무엇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지도서를 만든다고 그랬죠. 교과서를 만들어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국어의 읽기에서 애들에게 읽기 기능에서 무엇을 길러주다고 하냐면요. 예를 들면 애들에게 내용 확인 능력을 길러주거나 아니면 추론 능력을 길러주거나 아니면 비판적 읽기 기능 능력을 신장하라고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교육과정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될까요? 내용 확인, 추론, 비판적 읽기의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수학습 활동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 설명문을 주고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번 말해볼래? 이것은 어떠한 능력을 기능을 신장하는 겁니까? 내용 확인이에요. 이런 거 있죠, 또. 이야기를 반만 들려줘요, 반만. 그리고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해서 한번 말해볼래? 이건 무슨 능력입니까? 추론입니다. 그리고 국어 교과서에 광고글이 있어요. 광고. 지금 광고글을 주고요. 이 광고에서 과대 광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걸 찾는 건 어떤 기능이죠? 비판. 이게 임용고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교수학습 활동을 주고 뭘 쓰라고 할까요? 어떠한 기능을 길러주고자 합니까? 이 자체를 쓰는 걸 선생님들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중요한 건 기출이 계속 뭐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기출을 선생님 보라는 게 선생님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거기 제가 지도서 부록은 교과 교육론이라고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교과 교육론은 어디서도 나온다? 강론에도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 강론의 참고 자료로 중복되어 제시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록의 내용 중 참고 자료로 중복되어 있는 내용이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2학년 1학기 1단원의 참고 자료가 부록에 별도로 나와 있다는 것은
일단은 내용을 지도할 때 이 교과 교육론과 뭐가 되어 있다? 접목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복되어 있는 게 출제가 잘 되더라 스님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직접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기출문제를 보셔야지만 아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8페이지 8페이지 보십시오. 선생님 8페이지 보면 국어 기출문제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맨 위에 이 제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용체계 플러스 읽기 플러스 쓰기 플러스 그 다음에 무엇? 문법이라고 쓰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되어 있잖아요. 자, 왼쪽에 보시죠. 왼쪽에 올해 임용고사에 2018년도 기출이 있습니까? 그럼 선생님 제가 여기 네모박스 있는 부분 보이시죠? 2018학년도 맨 밑에 네모박스 보십시오. 거기에 선생님 보시면 읽기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글의 화제나 대상 파악하기 되어 있죠. 그럼 글의 화제나 대상 파악하기는 내용 확인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 글쓴이의 관점 파악에는 뭐다? 추론. 글쓴이의 관점 평가하기는 뭐죠? 비판하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찾으셨죠? 선생님 그러면 내용 확인, 추론, 비판하기는 내용 체계표에 제시된 뭘까요? 기능입니다. 바로 그 옆에 반가로 3번 문제 보십시오. 바로 그 옆에 반가로 3번 문제 보시면 내용 체계표에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보이셨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 문제가 2017학년도 바로 그 옆에 보실래요? 2017학년도 있죠? 거기에 선생님 보시면 나의 읽기에 기능되어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 내용 확인 있습니까? 그리고 비워놨죠? 그러면 2017학년도 문제는 내용 확인이라는 걸 주고 그에 따른 뭘 써봐라? 교수학습, 활동을 써봐라 쓰면 그 말이에요. 똑같은 형태입니다. 또는 어디 보시냐면 최근에 잘 나오고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어디 보시냐면 12페이지 보실래요? 12페이지. 자, 지금 12페이지 보면 방금 왼쪽 보면 방금 전에 봤던 그 나의 읽기 기능 내용 확인 추론 평가 및 감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왼쪽에 지금 나와 있죠. 요거 그 옆에 쓰면 2015 기출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반가로 1번 문제 보십시오. 자, 내용 체계표에 읽기의 기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또 읽기의 기능이 있습니까? 1번 문제 읽기의 기능하고 선생님들 두 개 비워놨죠. 그걸 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용 체계표에 뭐가 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 있다. 읽기에 기능이 출제가 쌤 잘 되고 있죠. 이걸 무엇과 연관지어서? 교수학습, 활동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나오다가 올해 임용고사는 또 무엇을 쓰라고 했냐면 쓰기의 기능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왔던 기출을 분석해보면 아, 읽기의 기능이 이런 식으로 나오구나. 그럼 앞으로도 읽기 말고 듣기 말하기의 기능도 있고 뭐가 있을까요? 쓰기도 기능이 있어요. 이런 게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구나. 그래서 이 초등교육과정과 공부할 때, 교육과정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학원 강사가 만들어놓은 예상 문제가 아닙니다. 임용고사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모두 다 뭐 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선생님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교과별로 쭉 제시한 겁니다. 또는 3페이지 다시 보세요. 3페이지. 3페이지 다시 보시면 또 옆에 사회과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과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 보시면 사회과 문제가 또 어떻게 출제가 되고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걸 봐야 되겠죠. 또는 뭐 도덕도 있고 또 넘겨보십시오. 4페이지에 뭐 수학, 과학, 실과라고 쓰면 되어 있습니까?
이제 우리 뭐 3페이지도 국어 봤으니까 4페이지에서 수학, 과학, 실과에서 과학을 한번 보실래요? 과학. 선생님, 과학 2018학년도에 교육 4번, 5번 문항에 이제 4번에 1번, 2번이 강론이고 3번이 교육과정이고 5번에 3번 교육과정 1번, 2번 강론이라고 선생님 되어 있죠. 근데 과거와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거기 보시면 과학 문제에서 2017과 2016을 보십시오. 2017, 2016은요. 문항이 9번, 10번, 9번, 10번이었죠. 작년부터 문항 위치가 다릅니다. 4번하고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4번, 5번이 무슨 문제일까요? 지금 과학 문제예요. 문항 배열 순서를 A형, B형을 좀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뭐 영역별 출제 빈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제되는 강론의 특징이라고 선생님 쭉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항상 그건 똑같아요. 교육과정, 총론, 강론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뭐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어떻게 임용을 준비하면 되겠다는 것을 봅시다. 뒤에 기출문제에서요. 14페이지 보실래요, 선생님들? 14페이지. 14페이지 2018학년도의 문제가 뭡니까? 용해와 용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선생님들 2008 있습니까? 얘도 뭐죠? 용해와 용액이죠. 선생님 제가 좀 전에 이런 말 드렸죠. 2018학년도 이전 기출이 2008학년도 이전 기출이 최근 임용에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문제도 100% 일치합니다.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2008학년도 보십시오. 10년 전의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2008학년도 문제를 보면 7번에서 나를 보십시오. 붕산을 물에 녹이는 실험이라고 있습니까? 나에. 그리고 실험 보고서가 선생님 나와 있죠. 그 실험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 절차, 찬물과 따뜻한 물에 붕산을 넣고 뭐한다? 저어준다. 어느 쪽이 붕산이 더, 자 밑줄, 빨리 녹는지 비교한다. 밑줄 딱 그어보십시오. 그러면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 절차를 보니까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실험합니까? 학습 주제가 뭐죠? 자, 물에 뭐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붕산이 녹는 뭐다? 빠르기입니다. 맞죠? 그럼 온도에 따른 빠르기예요. 그럼 온도는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무슨 변인이라고 할까요? 독립변인이라고 합니다. 자극을 주는 걸 독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자극을 받아서 변화하는 게 뭐가 될까요? 빠르기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종속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종속변인. 그래서 독립변인이 있고 뭐가 있더라? 종속변인이 있습니다. 독립, 종속.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예상, 관찰, 설명이 있습니까? 그럼 설명에 밑줄 그어보십시오.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붕산이 더 많이 녹는다에 밑줄 딱 그어보십시오. 선생님 뭐가 문제냐면 교과서의 실험에서는 뭘 공부했죠? 물의 온도에 따른 무엇? 빠르기죠. 근데 얘는 보고서에 뭐라고 써버렸습니까? 그렇죠. 양으로 적어버렸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겁니다. 물의 온도는 빠르게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그리고 양도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주죠. 근데 얘는 무엇과 무엇을 혼동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오늘은 빠르기 실험인데 얘는 뭐 했습니까? 많이 녹는다 양으로 해버렸죠. 그럼 거기 옆에 3번, 4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4번 문제에 물의 온도와 뭐의 관계, 물의 온도와 뭐의 관계를 정확하게 뭐하더라? 구별하지 못한다는 말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의 온도와 녹는 양, 물의 온도와 녹는 그렇죠. 속도와의 관련성을 잘 모르고 있죠. 그럼 또 이게 있습니다. 얘들은 또 선생님 뭐가 있냐면요. 빠르게 저으면 더 많이 녹을까요? 더 빨리 녹을까요? 빠르게 저으면. 그렇지.
빠르게 녹을 뿐이지 더 많이는 녹지 않습니다. 근데 애들은 또 뭐라고 써버릴까? 더 많이 녹는다고 써버려요. 요 문제가 이번 올해 임용고사 문제 보십시오. 2018학년도의 기출 보십시오. 보시면 씀 가 보이십니까? 씀 가도 보십시오. 다르게 해야 될 조건, 측정해야 될 것, 예상이라고 있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다르게 해야 될 조건이 있죠. 물의 양, 알갱이 크기, 물의 온도, 젖는 빠르기. 이것을 무슨 변인이라고 그럴까요? 독립 변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독립. 독립은 자극을 뭘까요? 주는 거야. 그러면 측정해야 할 건 뭘까요? 종속 변인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예상이란 말 있습니까? 자, 예상해 보십시오, 선생님들. 더 많이 녹을 것이다.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라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학습 주제는 뭘까요? 빠르기입니까? 양입니까? 오늘은 더 많이 녹을 것이다. 풍산이 녹는 양이죠. 그쵸? 더 많이라고 했으니까. 더 빨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선생님들 더 많이 녹는데 영향을 주는 게 뭘까요? 밑줄 그어보실래요? 물의 양. 물의 양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물의 온도입니다. 선생님 그래 즉 무슨 말이냐면 알갱이의 크기나 젖는 빠르기 있습니까? 이것은 녹는 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녹는 뭘까요? 빠르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애들이 실험 설계를 잘못하고 있죠. 선생님 이러하기 때문에 기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기출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학교 가시는데 충분해요. 근데 기출을 굉장히 무시하고 과거의 기출을 건너뛰는 양상이 있습니다.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꼭 선생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출 수업을 할 때에는 모든 그 교육과정 형태의 기출을 강론이나 이런 식으로 다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알고 나서 강론을 공부하면 훨씬 뭐 할까요? 효과적입니다. 강론을 공부하시면. 선생님, 이만큼 임용고사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기출이 선생님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용고사 선생님들 출제를 되게 어떤 분이 많이 하시냐면요.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출제를 많이 하십니다. 그럼 이게 선생님들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출제를 많이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걸 출제를 많이 하시겠죠. 2015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굉장히 강조했냐면 2015에서요. 과학적 태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즉 거기에 선생님들 문제 한번 보시면 2018학년도에 보면 반가로 3번 보시죠. 3번. 3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과학적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교육 과정을 반영한 문제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학교 현장에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얘들에게 실험을 해요. 실험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있습니다. 얘가 이론상 선행학습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과학 교과서에는 답이 100이에요. 100. 근데 지가 실험을 했어. 자기 모둠이 실험을 했는데 110이 나와요. 그러면 보고서에 100이라고 적어야 돼? 110이라고 적어야 돼요? 110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얘가 데이터를 바꿔버립니다. 뭐로 고쳐버릴까요? 100으로 고쳐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교과서의 답은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둠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고 결과를 뭐 할까? 왜곡해버립니다. 정직하지 못하죠. 우리나라에 아주 몇 년 전에 이런 형태의 문제로 가장 그 망신일 수도 있고 굉장히 곤혹한 그 상황에 빠진 분이 한 분 계셨죠.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님. 데이터 그 왜곡했다고 모르시구나. 황모모 교수님 계셨잖아요. 그게 사실 지도도 총론에 나와 있어요. 정직성의 예에 우리나라 교수님 집에 두 분은 데이터를 고쳤다라고. 근데 실험용에 나와 있었고 지도도 정본에 그 내용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현존하는 인물을 옳지 못한 예에 적용한 경우는 극히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올해 임용고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위에 그 평가표를 보시면 평가표에 선생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험 결과가 예상과 다르더라 나온 대로 썼는 거란 말 있습니까? 그럼 이게 바로 과학적 태도에서 뭐가 될까요? 정직성입니다. 요거 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교육 과정을 말하는 문제들이고, 좀 전에 풀었던 문제가 강론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임용고사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요것은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임용고사는 뭐가 중요하다?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봐야 되는 데서 이것도 있어요. 기출문제를 보시더라도 1, 2월 달에는 강론까지 그 범위는 너무 많습니다. 1, 2월 달은요, 교육과정, 지도도 총론, 그 다음에 교과 교육론 있죠. 거기 중심의 기출을 보고 3, 6월이 되면 뭐 할까요? 지도서, 강론 중심의 기출문제를 공부하셔야 돼요. 기출도 계속 반복 심화를 뭐 해야 될까? 반복 심화를 해 가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뒤에가 쌤들 보면 16, 17 다 제가 기출을 중요하다는 걸 쌤 강조하기 위해서 쭉 쌤 제시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넘겨서 이제 20페이지부터는 이제 정확히 통하는 기출 예시를 한번 제시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건 쌤들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 어디 보시냐면 연간 커리큘럼 보시죠. 연간 커리큘럼. 맨 표지 보시면 1, 2월, 3, 6월, 7, 8월, 9, 10월, 11월 있습니까? 여기 이제 제가 어떻게 강의가 이루어진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1, 2월에 초등 기본 이론 정리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기본 이론 정리라는 건 쌤들 뭘 말하냐면 교육 과정, 지도서 총론, 그 다음에 교과 교육론을 말합니다. 그럼 각 교과에 국어과라면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과 지도서 총론, 국어과 지도서 부록, 교과 교육론을 공부하겠죠. 바로 쌤들 뭘 봐야 될까? 기출 때려잡기 이론편이라는 것은 기출문제 중에서도 어떤 문제? 그렇죠. 이론과 관련된 쌤들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럼 좀 전에 이론 문제에 이런 기억나시죠? 읽기의 기능이 교수학습 활동과 어떻게 연계되는가 있죠? 이게 이론 문제예요. 그럼 이제 3, 6월 달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 검정, 지도서, 강론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또 뭘 봐야 될까요? 강론 기출문제를 보는 겁니다. 강론. 그럼 국어쌤들 강론 기출문제가 낯설 수도 있겠죠. 직접 문제를 봅시다. 도대체 강론 기출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 걸 강론 기출이라고 하는가? 7페이지 보실래요, 선생님들? 7페이지. 자, 지금 7페이지 왼쪽을 보시면요. 지금 왼쪽에 1번에 반가로 2번 문제 있습니까? 2번에 선생님들 면담 진행 단계, 면담 열기, 그 다음에 질문, 하기, 면담 마무리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가벼운 인사말 있고 면담 내용이라고 쓰면 되어 있죠. 그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쓰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무슨 문제라고 할까요? 지도서 강론에서 나온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뭐 할 때? 강론에서 공부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선생님 그러면 또 거기 밑에 3번 문제 보십시오. 기억, 니은에 만큼 있습니까? 기억은 선생님들 노력, 만큼. 니는 뭐죠? 주는 만큼이라고 왼쪽 지문 보십시오. 지문. 만큼이 있죠. 선생님 만큼이 조사가로 쓰일 때가 있고 의존, 명사로 쓰일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명사 뒤에 만큼이 붙을 때가 있고 대골만큼 큰 집 이때는 붙여 쓰죠. 근데 동사나 형용사 있습니까? 거기에 만큼일 때는 뭐 할까요? 띄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내용 있잖아요. 선생님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들을 공부할 때에는 우리가 편의상 강론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는 몇 월 달에 풀고 3,
6월에 풉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선생님, 근데 이 문제도 정말 유치한 게 과거에 임용에 나왔던 문제하고 100% 똑같아요. 나온 게 무슨 보실래요? 거기 옆에 2009에 객관식 있습니까? 객관식 기출에 맨 위에 보십시오. 민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가벼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밑줄진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과 교장 선생님의 생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오늘 면담하고자 하는 뭐가 될까? 목적입니다. 면담 뭐다? 목적. 그러니까 오늘 면담하는 목적은 교장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목적 맞죠? 그러면 올해 임용고사 문제. 올해 임용고사의 선생님들 보시면 거기 민정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똑같죠? 이게 뭐야? 인사말 맞습니까? 요리사가 또 반갑습니다라는 말 있죠? 이것 인사말 맞죠? 그럼 밑줄진 부분이 뭡니까?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이게 오늘의 면담 뭐가 될까요? 목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 2번에 면담 열기에서 가로 안에 들어간 말이 뭘까? 면담, 목적 알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과거의 문제를 알면 금방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 체계표의 이런 형태의 문제를 우리가 이론 문제라고 하고, 이런 형태의 문제를 뭐라고 한다? 강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초등교육과정을 공부할 때 무작정 처음부터 강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무엇부터 공부한 다음에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뭘 공부한다? 강론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 맨 앞에 연간 커리큘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연간 커리큘럼 그럼 이제 6월에 이제 강론을 선생님 공부합니다. 이제 내용이 굉장히 선생님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선생님들 2015 개정 국어과 1학년 2학기 강론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게 있어요. 이제 국어를 공부하려면 이 지도서가 몇 권이 필요할까요? 12권이 필요합니다. 이 12권 하면 선생님 이게 몇 페이지냐면 400페이지에 약 400페이지가 12권이면 굉장하죠. 또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1, 2학년은 2015 개정이 올해 바뀌었죠. 1, 2학년은 지도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3, 4학년입니다. 3, 4학년은 1학기 지도서는 1학기에 나와요. 2학기는 또 뭐 할까요?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공부할 선생님들 짜증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7, 8월 달이 되면 1학기에 공부한 것, 2학기에 공부한 걸 묶어서 단권화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국어 하나만 하더라도 몇 페이지예요? 40페이지입니다. 이걸 단권화 정리가 필요해요. 그게 7, 8월 달에 1타 3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론도 단권화, 강론도 단권화, 그 다음에 무엇? 기출도 뭐 할까요? 단권화를 합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직 논술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때부터 논술을 한번 써봐야 돼요. 더 좋은 건 선생님들 1월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은요. 논술 기출을 한번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점하는 선생님들 대부분의 공통된 말이 글씨를 너무나 못 써요. 그러니까 사람이 채점하기 때문에 이거 영향 미칩니다. 선생님, 임용고사 채점은 어떻게 하냐면요. 3인 1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어과 1번 문제가 있으면 세 교사가 1번 문제를 채점해요. 3,000명이 시험 봤다 그러면 이 3명의 교사가 3,000명의 1번 문제만 가지고 뭐 할까? 물안간이로 선생님 채점합니다. 과거에는 시험지를 보고 채점했는데 요즘에는 스캔 받아서 컴퓨터에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를 매겨줘요. 그럼 세 사람이 동일한 문항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5점, 어떤 사람은 3점, 어떤 사람은 1점이야. 그럼 다시 뭐 할까요? 다시 모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줬냐? 너는 왜 이러냐? 왜 이러냐? 다시 채점하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점수를 주는데 그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글씨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처음에는 기분 좋게 채점을 해요. 나중에 똑같은 걸 보니까 뭐 할까 이제?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러냐면요. 글씨가 못 쓰면 아예 읽어보기가 싫대요. 그래서 꼭 글씨 쓰는 연습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절대 선생님들 교직 논술 무시하지 마십시오. 20점, 20점 교직 논술. 선생님 그리고 이제
9, 10월이 되면 뭘 하냐면요. 교대별 모의고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제가 지금까지 모의고사 다 모아놓은 게 뭐냐면 각 교대 교수님들께서 임용고사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자기 학교 문제를. 그러니까 교대별로 경쟁이 붙어요. 경쟁이. 뭐 A 교대는 합격률이 몇 프로다 몇 프로다 해가지고 교수님들이 특강하시고 교수님들이 문제 내시고 그 학교의 모의고사를 봅니다. 제가 그 모의고사를 다 모아놨어요. 그걸 분석해보는 게 굉장히 임용에 중요합니다. 왜 도움이 되냐면 임용고사 출제는 누가 할까요? 교대 교수님이 합니다. 그럼 100% 교수님이 출제하십니다. 그럼 이 교대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과 출제 교수님들이 뭐 할까요? 겹치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교대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 교대 모의고사 문제는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게 2009 개정 문제가 있으면 뭐로 바꿔요? 2015로 바꿔야 됩니다. 그걸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 파이널 정리는 뭐냐면 7월, 8월에 공부했던 이 단고나 있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뭐 할까 이제 더 중요한 핵심 있죠.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달은 최종 실전 모의고사가 뭐냐면 실제 임용과 동일하게 논술, 교육과정 A, B를 시간 재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제 시험장에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꼭 같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쪽집게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7, 8월 달에 1타 3피 했죠. 9, 10월에 파이널 정리 있죠. 다 같은 교재입니다. 같은 교재를 반복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임용은요. 한 달 전에 출제 교수님들이 대개 통보가 옵니다. 이번에 출제해 주세요. 그리고 대략 2주가 지나서 임용 2주 전에 뭐 할까? 출제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각 교대에 소문이 날까 안 날까요? 소문이 나요. A 교대의 교수님은 이번에 출제에 들어가셨다 안 들어가셨다. 그럼 이제 지도서 있죠. 지도서 맨 뒷부분을 보면 뭐가 나올까요? 교수님들이 집필 단원이 있습니다. 그럼 출제 교수님들하고 집필 단원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아니면 교수님들이 평소에 강조했던 중간고사 문제라든가 전공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이제 하루 동안에 가장 임용의 이제 최근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간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럼 최동 선생님 정리해보면 초등 임용고사를 선생님 공부하시려면 교직논술 초등교육과정인데 오늘 방금 제가 초등교육과정을 선생님 공부하려면 국가수준교육과정 필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도서 필요하다 그랬죠. 지도서는 총론 그 다음에 무엇? 강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교과 교육론이 선생님 들어간다 그랬죠. 요 네 가지가 초등 임용고사를 공부할 때 봐야 될 교재인데 1, 2월 달에는 뭘 공부할까요? 1, 2월은 초등교육과정, 국가수준교육과정 그 다음에 지도서 총론, 교과, 교육론입니다. 이걸 공부합니다. 자, 선생님 근데 사실상 가장 시간이 우리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12월 달입니다. 모든 공부의 시발점은 국가수준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 임용의 출제가 잘 된 부분을 약 10시간 정도 1, 2월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국가수준교육과정을 한번 쭉 하고 중요한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달에 다시 뭐 할까? 국가수준 그 다음에 지도서 총론, 교과, 교육론을 반복 심화해서 공부를 하면서 바로 무엇을 풀어봐야 되냐면 해당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1, 2월 강의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1, 2월은 강의를 하루 하는 게 아니라 이틀 합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일요일 10시부터 5시. 월요일 10시부터 5시입니다. 그럼 주로 쓰면 이겁니다. 제일 처음 강의 내용이 국어과라면 선생님 교육과정을 하겠죠. 그럼 교육과정 강의를 바탕으로 뭐 할까요? 그래서 총론이나 또는 교과, 교육론 이게 선생님 부록이 같이 가잖아요. 요렇게 하는 게 일요일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1시까지 이런 내용들로 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1시부터 2시는 점심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월요일 오후에는 뭘 해야 될까요? 이거에 해당 무엇? 기출문제를 곧바로 풀어봐야 돼요. 그렇게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8주가 아니라 10주입니다. 10주 과정을 통해서 이런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월부터 6월까지는 다시 뭐 할까요? 이제 국어과 지도서 강론을 뭐 할까요? 공부를 하겠죠. 근데 강론을 공부하다 보면 또 이론 부분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다시 또 반복, 심화를 하면서 이제 기출의 강론편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이제 뭐가 필요하다? 단권화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지도서 공부할 걸 쌓아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지도서. 요거 한 번 보는데 사실 8월, 9월까지 가요. 한 번 보면 이게 있습니다. 국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3월에 국어를 시작했습니다. 9월에 끝났어요. 강론이. 다시 국어를 보려면 생각이 안 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7, 8월부터는 뭐가 필요할까요? 단권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리를 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생님 단권화 1타 3피 강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9, 10월 문제와 접목에서 11월 최종 실전 쪽집기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1년 제가 준비해 놓은 커리큘럼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학생들 초등 임용고사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는 아시겠죠? 무엇을 봐야 되는지. 선생님 그럼 집에 가시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 지금 3페이지부터 제가 각 교과별로 공부해야 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쭉 적어놨죠. 여기 부분은 한 번씩 선생님들 정독을 해보십시오. 물론 이거 지금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졸릴 겁니다. 공부 시작할 때 보면 뭐야 그게 그 말 갖고 쭉 이래요 선생님들. 그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분명히 교과별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교과는 교육 과정 부분이 출제가 굉장히 잘 되고 어떤 교과는 또 교육 과정보다는 강론이 잘 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예를 한번 선생님 들어볼까요? 5페이지 보시죠. 5페이지. 선생님 5페이지 예체능 있습니까? 체육, 음악, 미술 있어요? 예체능이죠. 예체능인데 체육, 음악, 미술을 보면 문제 그 차이가 잠깐 있습니다. 음악과 미술에 비했을 때 체육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교육 과정 부분을 굉장히 잘 물어봐요. 또 선생님 체육과는 문항이 몇 문항 나옵니까? 8번, 9번이 체육과랍니다. 2개의 문항이 나오죠. 근데 음악하고 미술은요? 1개밖에 안 나와요. 그럼 점수 비중이 뭐가 높을까요? 체육이 높죠. 선생님 그럼 이게 있어요. 체육, 음악, 미술에서 공부를 할 때 뭐에 초점을 둬야 돼? 체육에 더 많은 초점을 둬야 돼요. 왜? 점수 비중이 더 뭐하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또 선생님 보십시오. 근데 체육은 교육과정 총론, 강론 있습니까? 의외로 무엇이 출제가 잘 됩니까? 교육과정이 출제가 잘 되고 있죠. 그러면 교육과정이 공부하기 쉬워요? 강론이 쉬워요? 교육과정이 더 쉽죠. 왜 그러냐면 강론은 너무나 많아요. 지도서가. 선생님 체육과 예를 들면 3학년, 4학년 지도서 있죠. 예를 들면 과거는 국정지도서 1권이 있어요. 지금은 7권입니다. 왜? 출판사마다 다 달라요. 그럼 얘들은 강론 보기 전에 뭘 더 많이 봐야 될까? 교육과정을 보는 게 점수 맞기가 더 쉽단 말이에요. 이런 걸 쌤들 제가 쭉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정독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하고 본 수업 들어가실 때 이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걸 더 구체화시켜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은 선생님들이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그럼 이제 다음 주 여기서 뭐에 대해서 제가 선행학습한다고 그랬습니까? 교육 과정 있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오늘은 그러면 집에 가서 그냥 뭐만 보시냐면 교육 과정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 것인가 범위를 줄여서 각 교과별 한번 정독을 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음 주에는 선생님들 유인물로 수업을 하는데요.
다음 시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어다 그러면 제가 국어과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교육과정 끝나는 부분에 무엇을 수록해 놨냐면 국어과 교육과정 자체의 무엇 기출문제만 수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거 한 이론을 공부하고 이 기출문제 부분은 뭐 할까? 바로 그날 형성평가로 시험 봅니다. 그럼 바로 풀어보고 저 같이 풀면서 복습 이런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19학년도 초등 임용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